네,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요. 본회의장에 유가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발언을 하셨는데 어제 발언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 애인테 가거든요. 납불당에 갈 때마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할 것 같아. 다음 주면 된다. 다음 주면 된다. 만감이 격차였죠. 그 10분을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온 그게 너무 참 힘들다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해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2022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사 발생한 이후 550하루가 걸렸습니다. 통과되기까지. 법안 통과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늦은 감이 있죠. 그리고 물론 사실 정부에서 이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졌죠. 경찰, 검찰이 다 수사를 했고 제 기억에 22명인가가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왜 유가족들이 계속 의혹을 풀지 못했을까? 결국은 좀 더 정부가 세심하게 유가족들을 살피는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족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정부에서는 법적 책임을 당연히 지는 거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함께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대통령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그냥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나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물론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나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가족들의 해원이라고 하죠. 원이 이제 풀리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거기에 걸맞게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 작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야가 뒤늦게나마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 통과시켰다는 게 의미가 좀 많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물론 이제 조사도 하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이태원 참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또 그 이후의 과정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도의적 책임이라도 우리가 이전에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대통령부터 나서서 사실은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부가 숨기나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못했고 그리고 분향수 문제 가지고도 갈등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왜 참사 피해자들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인지상정이고 더 보듬고 더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본의와 다르게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리는 상황들이 세월호 때부터 반복되잖아요. 이건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문제고 특히 이번에도 어쨌든 이제 특조위가 굴러가게 돼 있는데 특조위원들이 제발 정쟁에는 휘말리지 않고 이 희생자 가족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최상병의 순직 사건과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도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본회의장 방청석에 이제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 입은 예비역들이 이제 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법 가결된 순간에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거수경례 올렸고 뭐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예. 이것도 뭐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젊은 청년이 작업 중에 무리한 작업 지시에 따른 작업 중에 변을 당한 일인데 사실은 그 누구 책임인지만 명확히 밝히면 되는 일인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주요 피의자가 해외로 격도 안 맞는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다시 돌아오는 일도 생기고 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지시라고 거부했던 해병대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죄 처음에는 이름도 거창하죠. 무섭잖아요. 집단항명 수괴죄. 그다음에 항명죄로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리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파장도 커졌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해병대원들이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거수경례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속 안보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해병이 제일 좀 높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병의 사기를 다 꺾어놨어요. 오죽했으면 눈물을 흘리고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걸 좀 정부나 대통령실이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봐야죠.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물론 뭐 대통령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특별 검사제라고 함은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그것이 미진하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경찰은 이제 당시의 사건의 책임자를 가리는 그런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는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제를 한 예가 별로 없죠. 특히나 특검을 지금까지 여야의 합의 없이 야당 다수당 단독으로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오늘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쁜 선례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던데 뭐 그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리적으로도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의 사망 사건이나 성범죄는 이제 군의 수사권이 없죠.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수사권이 없는 군 수사단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적절하냐 이런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자, 논쟁이 있는 거 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역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뭐 분명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전에 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의혹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측면이 분명 존재하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그럼 과연 현 정부가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솔직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딱히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지금 공수처장을 다시 임명하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걸 또 떠나서 또 특히나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데 또 장관으로 출국을 시키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이 더 커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을 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든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검이라 하면 굉장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유의 수사권을 국회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가의 공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야의 합의 매우 중요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몇 가지 법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뭐 민주당이 이제 추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 있는 거죠.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합의를 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대통령실도 뭐 어제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강하게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여야가 절충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 다음에 뭐 다음 절차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역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어제 대통령이 참모들과 하면서 강하게 언급했다는 그러니까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두 가지잖아요. 일단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에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 없는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는 두 가지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일단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공수처가 조직이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조직 자체가 작습니다. 해당 수사하는 데가 공수처 이제 수사 4부의 부장 1명
그다음에 뭐 부장 한 명이 다른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건을 도와주고 있고 검사가 4명인데 2건을 하고 있어요. 수사관이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많아봐야 10명입니다. 조직이 크지 않아요. 이번에 특검법에 되는 거는 조직이 100명이 넘습니다. 검사가 20명이 파견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실 여러 국가 권력의 정점에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전원으로 든 바에 면 사실 공수처의 포렌식 장비 같은 것도 제대로 잘 구비가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수처가 놀다가 갑자기 특검한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장비나 인력 예산이 없어서 늦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맡기면 제가 볼 때는 한 내후년 말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유. 이건 제 추정이에요. 네.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조직 자체가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나 이런 결과를 지켜보고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최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방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제재를 내리잖아요. 특정 매체가 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매체에 앉아 있긴 한데 네, 그 매체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네. 선방위가 여태 최대 제재를 내리고 무슨 여사자 안 붙였다고 그러고 뭐 패널의 의견에 따르면은 당신은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편향적이야. 이래서 제재를 내립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여사의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간단한 사건을 계속 검토 중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넉 달 이상 검토 중입니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죠. 네. 예, 한자 한자 폰트를 다 뜯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보고 제가 황당했던 건데 그 대통령에 대한 풍자 영상 이거를 그냥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던 사람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어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론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앞서 이제 권익위가 고발하는데 엄청나게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0%는 아니지만 국민적 의혹이 상당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상당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국가 권력기관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거냐라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못 믿어요. 공수처장 여권 추천위원이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국민이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특검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이제 야당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한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 뽑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여야 합의 부분을 얘기한다면 여당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건 잔인한 일이에요. 대통령 뒤통수를 치라는 건데 대놓고 뒤통수를 치라고 어떻게 합니까?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렇죠. 이게 합의를 요구하는 거는 아주 여당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라라는 거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뭐랄까 아주 추상적인 말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해내는 게 정치죠. 그래서 합의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합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특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외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이제 밝히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쨌든 검사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야가 협의해서 대통령한테 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수사 상황을 수시로 이제 브리핑하는 것을 과연 계속 이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물론 그것이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죠 그 조항이 근데 그것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적 요구가 됐던 거고요. 그렇다고 그럼 당연히 특검에서도 그런 조항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정치 영역인 건데 그걸 해내야죠. 두 번째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 근데 공수처를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지 못할 조직을 도대체 왜 만들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인력적으로 조직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죠. 지금까지 공수처의 실력을 지난 2, 3년간 보여줬죠. 뭐 거의 이제 실력을 보여준 게 이거죠. 모든 영장이 다 기각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 해왔죠. 그건 틀림없지만 그럴수록 공수처가 자기네 조직에 어떤 명운을 걸고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권이 여당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그러니까 여권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그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 검찰을 여권이 임명한 건데 그럼 다 특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 그러면 공수처가 진짜 자기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도 의혹이 남으면 특검으로 가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정부 조직, 국가 조직을 안정화시키는데 정상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일단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장을 추천하는데 구조상은 이제 여권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추천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민주당이 만들었죠. 그렇죠. 저는 그 민주당이 잘못 만들었다고 예. 생각해요. 이미 그런 건 검찰이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공수처까지 대통령의 약간 영향력을 받게끔 공수처 법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처장 자체를 임명하는 데는 영향력이 세게 들어가거든요. 전 문재인 정부 때 그건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공수처장은 야권에 추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앞서 이제 공수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어렵다고 하지만 검찰은 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70년 된 조직이에요. 저는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진 지 뭐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에요. 이게 검찰도 저희가 뭐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검찰이 수십 년이 된 조직입니다. 훨씬 조직도 방대해졌고 또 사실 검사들도 있지만 그 밑에 아주 경험 많고 노련한 수사관들이 또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공수처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커가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커가는 중에는 수사를 하면 안 돼. 중요 수사를 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 사람과 제가 얘기한 적도 없지만 보면은 당연히 열심히 수사를 해서 특검이면 잘 넘겨주자. 특검이 온다면 특검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를 제대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를 특검이 제일 먼저 가장 다 들여다볼 테니까요. 그렇죠. 자료 제출해서 받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든지 여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역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쉽게 해서 제일 문제가 수사가 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압수수색이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 이제 와서야 이제 막 소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있죠. 네. 수사가 늘어지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타이트하게 정치적으로 강제해야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제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검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땐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여권이 힘으로 뭘로 막을 수가 참 어렵죠.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제가 남발되는 것 또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도 어떤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이 특검을 그럼 과연 정상화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역제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뭐 최상범 특검 상정되니까 추가 상정되니까 국민의힘 집단 퇴장했잖아요. 물론 이제 김웅 의원이 홀로 남아서 이제 덩그러니 남아서 이제 표결에 참여하는 모습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김웅 의원이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야 되겠냐.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상당히 정말 좋은 거다. 민주당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뭐 김웅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일은 상당히 어떤 300명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라고 봅니다. 설령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당론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이 옳다는 소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 자체는 국민의힘에게 일종의 파문이 될 수 있다. 이 파문을 키울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이 22대 당선인들이 이제 결정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의 돌멩이를 던져서 파문을 만들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어제 김용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22대 국회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도 전 그 표결이 옳다 그르다 그 태도가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기가 판단하는 국익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누구도 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뿐이 아니라 뭐 이제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검 한동훈 뭐 위원장 전 위원장 특검법 등 여러 특검법이 아마 22대 국회에 초반부를 뜨겁게 달굴 텐데 그때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김웅 의원과 같은 쉽게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도부는 그야말로 뭐 초비상에 걸릴 테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사안별로 그런 이탈표들이 나오겠죠. 나왔을 때 이제 과연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숙제인데 결국은 이제 22대 국회가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이번 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물론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느냐 못 짓느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22대 국회가 이제 일상적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오히려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의원들의 표결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막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일탈표는 더더욱 커질 테고 그 일탈 심리는 더 커질 테고 결국 국민의힘은 저는 파국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의 자율성을 더 강화하고 다양성을 더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더 토론과 논의의 시간들 더 많이 갖고 이렇게 하면서 정당의 건강성을 더 해야만 오히려 전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재명 부사장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추천합니다. 아, 총선이 지났구나. 총선이 지났습니다. 알면 실고를 주는 거잖아요. 아쉽네요. 지금 야우님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예. 야우님이 안철수 의원은 어디 갔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의사를 밝혔는데 어제는 이제 퇴장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사실 뭐 조경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도 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야우님처럼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전원에 따르면 당론으로 표결은 불참하기 때문에 일단 표결은 불참이다. 그런데 이전에 인터뷰도 MBC에서도 그렇고 그전에 BBS 며칠 전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특검법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불참은 불참이고 찬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사건이 정치인 안철수에게 대해서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마 대선 후보를 꿈꾼다면 이 사건은 계속 남을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당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지금 뭐 국회에 계시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 반대할 거고 대통령이 상당히 꺼려하는 특검이고 여당도 부담스러워 전체 분위기는 반대할 거다라는 분위기 이 환경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본인이 나는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론 불참 이거는 되게 사소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입장을 내비쳐야죠. 정치인이라면. 그럼 그 전제 조건이 이 전제 조건을 모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 질문이 나온 거는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뭐 거기서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했잖아요. 뭐 어제 당연히 표결해서 개인의 소신을 밝혔어야 돼요. 근데 사소한 문제 일단 불참이니까 안 한다. 나중에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내가 찬성할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대선 주자로서는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응에서 기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뭐죠? 궁금한데 이응에서 이응에서 기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인데. 네. 이건 아마 두고두고 여기까지. 두고두고 남을 수 있어요. 안철수 의원에게. 어제의 결정은 아주 하찮다고 얘기한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가 했던 입장을 거기에 달리 행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퇴장입니다. 그래야 이제 제의 요구권을 다시 투표할 때는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처음에 기명 투표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힘은 표 단속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은 퇴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퇴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안을 맞닥뜨릴 때마다 근데 그런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을 파국으로 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김웅 의원도 뭐 헤어질 결심까지는 뭐 본인이 제가 볼 때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왜 의원들을 갈라치기 시키냐. 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점에서 표결을 하는 건 반대하면 반대표 행사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뭐 자기가 찬성하면 찬성표 행사하는 거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뭐 퇴장도 뭐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계속 사안들을 몰고 갔을 때는 오히려 더 의원들의 반발 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치열하고 아주 뭐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사안들마다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 다양성들 속에서 물론 어떤 정도의 뭐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집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2년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2 요구로 만약 대통령이 제2 요구할 거부권 행사할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5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26일쯤 걷다가 어이쿠 살짝 넘어져서 입원을 한다든지 아주 이틀 정도 걸리는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아유 내가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네. 재소근을 줄이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3년 정도 지났으면 당당하게 저는 퇴장하지 않고 투표 참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잠깐 해외 뭐 놓고 왔다고 가서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낙선자들 있잖아요. 이번에 22대 때 안 보이시는 분들, 안 보이실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 박성태 실장의 추천입니다. 추천. 아차. 여의도 연구원장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어도 되고. 아, 그랬네요. 이러면. 예, 그래서 네. 재석원을 줄여서 아. 3분의 2의 모수를 낮추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비서실장 나서서 얘기한 거 보면은 제2요구권은 갈 것 같죠? 뭐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 뭐 늘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게 해석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수가 돼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과 정무수석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그것이 총선 민의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소개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비서실장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국민들에게 체감시키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면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대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으로나 어떤 기조로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비서실장의 첫 번째 기자회견이 야당을 향해서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본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다. 이런 표현을 비서실장이 직접 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정치의 공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사실 얼마든지 그런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예. 저도 뭐 대통령이 안 변할 거라고는 95%, 5%는 혹시 변할까? 5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안 변했구나. 5%도 역시 가능성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뭐 워낙 이 최상병 특검 자체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또는 뭐 잘 받아줄 거라고 요구하고 그냥 말로 우리 사회적 기준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제2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3분의 1을 하는데 정치력을 집중하는 것 말고는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양수 원내수석이 좀 더 하면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에 하면 조금의 밀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수다. 전혀 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는 그냥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 제6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21대가 혹 안 되더라도 22대 해야 되는 그런데 좀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중히 정진석 실장이 엄중히 대응하겠다. 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이고 엄중히 대응한다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그냥 그쪽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득하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할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는다. 네.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는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속내가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약 올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뭐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대통령이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결국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대장동 이제 사건 때문에 그 특검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표현했던 거죠.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얘기했던 건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그것을 윤석열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건 정말로 저는 그때도 뭐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방송사에 소속돼 있으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이없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대장동에 자금을 댔던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댔는데 그 저축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대장 사건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사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마치 예전에 뭐 어떤 뭐 살인 용의자가 예전에 흉기를 구입했는데 그 흉기를 팔지 않았으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윤석열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특검하자. 그리고 양쪽이 다 이제 지금 게이트라고 하니 특검을 거부한 쪽이 범인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당시 상황을 굳이 한 번 더 짚자면.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뭐 아침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당시 영상을 이제 틀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마지막 발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상병 특검은 좀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국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군인이 명령에 따라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국가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특검은 불가피하게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여야가 지혜롭게 정리하는지도 굉장히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정치의 복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가끔씩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 얘기를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디올백 문제에서도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하고 계속 조금의 사과도 없었잖아요. 이례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저기는 초롱성이구나. 전혀 사과하지 않구나. 포기하게 돼요. 제가 여기 한 2주 전에도 딱 얘기한 것 같은데 특검법은 98년인가요? 97년 온로비 특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98년인가요? 99년에 당시 이제 검찰총장 부인의 온로비 특검이 1호 특검입니다. 99년. 네, 99년인가요? 그때도 이미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안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데 당연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꼭 특검이 아니라도 권력의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불과 8년 전에 대통령을 사실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시킨 비리가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말된다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졌어 내가 그리고 뒤로 나앉게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어 내신 그렇죠. 분이 또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긴 하는데 오히려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디올백 때도 당시 여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사과는 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300만 원짜리 백을 받고 피해자가 되냐. 그런 피해자라면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긴데 저희의 전혀 상식에 반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KBS 다큐멘터리 담화를 통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보면 여권에서는 사과를 하거나 조금 이러면 잘못했으니까 사과한 거 아니야? 그럼 수사에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길게 보면 마치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힘 대결로 설득이 되는 단계는 지났고 힘 대결로 가야 되고 힘이라는 건 그렇다고 뭐 목소리 크다고 힘이 아니고 당연히 여권 의원들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민심의 압박이 되겠죠. 가장 큰 건.